유튜브에서 곽투자 배우면 건물주 된다고요? 저는 34년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부동산 세금 전문가였죠. 퇴직금 4억 2천, 강남 오피스텔 3채 샀습니다. 7천만 원으로 10억 5천만 원어치 건물주 됐어요. 2년 만에 3억 원 날아갔습니다. 예순들의 편의점 야간 알바 뛰고 있어요. 세금 전문가도 망합니다. 갭투자, 역전세, 금리 인상. 당신도 예외 아닙니다. 제 3억이 당신 수억을 지켜줄 수 있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우입니다. 올해 62살이고요. 34년간 세무서에서 근무한 전직 공무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는 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누군가는 제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2021년 2월 저는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편 전에 나가는 게 유리하다는 주변 조언도 있었고 무엇보다 55세부터 시작된 만성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더 이상 책상에 앉아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퇴직금은 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34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출근한 대가치고는 생각보다 적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평생 모은 돈과 합치면 5억 원 정도는 됐어요. 아내와 상의해서 이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근무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주로 다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세금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됐습니다. 취득세율이 몇 %인지, 종부세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이 뭔지 같은 건 눈 감고도 설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 조심스러웠고 월급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퇴직 후 처음 2달은 그냥 쉬었습니다. 34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점심은 아내와 함께 천천히 먹고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아직 60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건강 관련 영상을 주로 봤는데 알고리즘이 자꾸 부동산 투자 영상을 추천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갭 투자로 월세 받으며 사는 법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와서 설명하는데 말이 참 그럴듯했어요. 강남역 5분 거리 신축 오피스텔을 전세 2억 8천에 매매가 3억 5천만 원에 샀다는 겁니다. 자기 돈은 7천만 원만 들어갔고 나머지는 전세입자가 들어온 돈으로 충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7천만 원으로 3억 5천만 원짜리 건물주가 될 수 있다니요. 게다가 전세입자가 나중에 나가면 월세로 전환해서 매달 9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세 채만 있으면 월 270만 원, 연 3,240만 원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월 2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합치면 월 470만 원, 부부가 살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죠.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게 불안했던 거죠. 하지만 제가 설명을 하니까 조금씩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특히 제가 세무서에서 부동산 세금 업무를 했다는 점이 큰 설득 포인트가 됐습니다. 세금 계산은 제가 직접 할 수 있으니 중개사나 세무사에게 속을 일도 없고 취득세나 재산세 절감 방법도 잘 안다고 강조했어요. 아내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대신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최소한 석 달 동안은 공부를 하고 실제로 발품을 팔아서 현장을 직접 보라는 거였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유튜브에서 쉬워 보여도 실제로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법이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하루에 서너 개씩 봤고 부동산 카페에도 가입했어요. 카페 이름은 갭투자로 경제적 자유였는데 회원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올린 후기를 읽으면서 갭투자가 정말 가능한 투자법이구나 확신하게 됐어요. 실제로 월세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저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 달 동안 저는 거의 매일 부동산에 갔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의 오피스텔을 주로 봤어요. 중개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세도 파악하고 전세 가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34년 동안 세금 업무를 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구나 싶었죠. 2021년 7월 초 드디어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강남역 인근 신축 오피스텔 세 채를 계약하기로 한 거예요. 매매가는 호수당 3억 5천만 원, 전세는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자기 돈은 7천만 원씩 총 2억 1천만 원이 들어갔죠. 나머지 2억 1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저도 10억 5천만 원어치 건물주가 된 거잖아요. 중개사는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고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계약서를 보여주니까 아내도 놀라워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건물주가 됐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34년 동안 공무원으로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었습니다. 이제 몇 년 후면 전세입자들이 나가고 월세로 전환될 거고 그럼 매달 270만 원씩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아내와 함께 여행도 가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설렘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2021년 7월 중순 세 채의 오피스텔 등기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보는데 제 이름이 소유자란에 또박또박 적혀 있더라고요. 강현우. 그 세 글자를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34년 동안 공무원으로 살면서 늘 남의 재산을 관리하고 세금을 매기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아내는 등기부등본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두자고 했어요. 저는 그게 좀 오버라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들뜬 표정을 보니 말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결혼한 지 35년 동안 아내는 늘 제 뒤에서 묵묵히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이제 그 아내에게 조금이나마 여유로운 노후를 선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첫 번째 오피스텔은 강남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2020년에 완공된 신축이라 시설이 깨끗했고 주변에 대기업 본사들이 많아서 직장인 수요가 탄탄했어요. 전세입자는 30대 초반 직장인 남성이었는데 삼성전자 본사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계약 기간은 2년이었고 2023년 7월까지였습니다. 두 번째 오피스텔은 강남역에서 4분 거리, 세 번째는 5분 거리에 있었어요. 모두 같은 건물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입자는 30대 중반 부부였고 세 번째는 40대 초반 독신 여성이었어요. 모두 대기업이나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안정적인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중개사는 이 정도 세입자들이면 절대 문제 없다고 장담했어요. 계약 후 첫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됐어요. 강남 오피스텔 시세는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산 지 한 달 만에 매매가가 3억 5천에서 3억 7천으로 올랐더라고요. 2억 원 올랐다는 건 세 채 합치면 6천만 원 평가이익이 생긴 겁니다.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말이에요. 저는 부동산 카페에도 열심히 글을 올렸습니다.
퇴직 공무원 갭투자 성공 후기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을 공유했어요.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저처럼 공무원 퇴직금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난다고 하셨고, 저는 충분히 공부하고 발품 팔면 가능하다고 조언해 드렸어요. 8월 중순쯤 저는 첫 번째 오피스텔을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세입자에게 미리 연락해서 양해를 구했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깨끗하게 잘 쓰고 계셨어요. 세입자분은 저를 보자마자 인사를 하면서 좋은 집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서 앞으로도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지역 오피스텔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2억 8천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3억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도 오르면 갭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9월에 접어들면서 저는 네 번째 오피스텔 매입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돈이 2억 1천만 원 정도 있었으니까 세 채 정도 더 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반대했어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일단 지금 있는 세 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거였죠.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늘리면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대신 저는 월세 전환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전세입자들이 나가면 월세로 전환할 건데 그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본 거예요. 부동산 카페에서 추천하는 방식은 전세금의 3%를 월세로 받는 거였습니다. 2억 8천에 3%면 연 840만 원, 월 70만 원이에요. 여기에 보증금을 5천만 원 정도 받으면 월 9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계산됐습니다. 세 채 합치면 월 270만 원, 공무원 연금 200만 원과 합치면 월 470만 원이었어요. 여기에 아내 기초연금 30만 원까지 합치면 월 500만 원이었습니다. 부부 둘이서 월 500만 원이면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죠. 해외여행도 1년에 2번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0월 초 저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세 채 합쳐서 1년에 4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예상했던 금액이라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34년 동안 다른 사람들 재산세를 부과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재산세를 내는 입장이 됐다는 게 신기했어요. 고지서를 보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11월에는 첫 번째 세입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년에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날 것 같은데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계약서상 중도 해지 조항이 있었고 석 달 전에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었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이 지역은 수요가 많으니까 금방 새 입자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2월 연말이 다가오면서 저는 1년을 정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2021년 2월에 퇴직하고 7월에 투자를 시작했으니 딱 반년이 지난 거예요. 그 반년 동안 저는 공무원에서 건물주로 변신했고 앞으로 펼쳐질 노후가 기대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연말 부부동반 모임에 갔는데 친구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퇴직하고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드물다면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내년 계획이 뭐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일단 세 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기회가 되면 한두 채 더 늘려보고 싶다고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를 믿는다고요?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새해 목표를 세웠어요. 첫째, 세 채 오피스텔 안정적 운영. 둘째, 월세 전환 준비. 셋째, 추가 매입 검토. 목표를 수첩에 적으면서 올해는 분명 좋은 해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1월 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연 1%에서 1.25%로 올린다는 거였죠.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전세는 금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전세입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받은 대출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경제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2월에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집에 왔고 저는 용돈을 넉넉하게 줬어요. 손주들에게 각각 50만 원씩, 며느리에게도 100만 원을 따로 줬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이제는 여유가 있었어요. 큰아들이 아버지 요즘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좋았거든요. 3월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강남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지역은 워낙 수요가 탄탄해서 전국적인 추세와는 무관할 거라고 믿었어요. 4월 첫 번째 입자에게서 정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5월 말에 해외 발령이 확정됐고 6월 초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약 만료일은 2023년 7월이었으니까 1년 넘게 남은 상황이었죠. 저는 알겠다고 했고 중개사에게 연락해서 새 입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중개사는 문제 없다고 했어요. 이 지역은 수요가 많으니까 한 달 안에 구할 수 있을 거라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고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금리 인상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5월 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 오피스텔에 전세 보러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인데 조건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역시 강남은 다르구나 싶었죠. 입자가 나간다고 연락받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새 입자가 나타났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 입자가 전세금을 2억 6천만 원으로 제시한 거예요. 기존 입자는 2억 8천에 들어왔는데 2천만 원이 낮았죠. 저는 중개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금액이 낮아졌냐고요? 중개사는 요즘 전세 시세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2천만 원 차이면 제가 추가로 돈을 넣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기존 입자에게 돌려줄 돈은 2억 8천인데 새 입자에게서 받는 돈은 2억 6천이니까요. 2천만 원을 제 통장에서 빼야 했어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거절하고 다른 입자를 기다릴까도 생각했죠. 하지만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 정도 조건이면 괜찮은 거라고요. 더 기다리면 시세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결국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2천만 원을 추가로 넣고 새 입자를 받아들였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6월에는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올렸어요. 1.25%에서 1.75%로요. 뉴스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금리 뉴스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전세 시장과 금리가 관계 있다는 걸 피부로 느꼈거든요. 7월 딱 1년 만에 저는 부동산 카페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갭투자 1년 후기라는 제목이었어요. 솔직하게 썼습니다. 전세금이 2천만 원 하락했고 추가로 돈을 넣었다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믿는다고 마무리했죠. 댓글 반응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걱정된다는 댓글이 많았고 어떤 분은 본인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8월에 한국은행이 세 번째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2.25%였어요. 1년 사이에 1% 이상 오른 겁니다.
부동산 뉴스를 보니까 전세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고 했어요.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전세 물건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였죠. 9월 두 번째 오피스텔 입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년 2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갱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편 회사가 판교로 이전해서 그쪽으로 이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중개사에게 연락했어요. 이번에도 새 입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죠. 중개사의 대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요즘 전세 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있어도 가격을 많이 낮춰 달라고 한다고 했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두 번째도 전세금이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10월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전세 대란, 갭 투자 위험, 깡통 전세 같은 단어들이 나왔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강남은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지역은 워낙 수요가 탄탄하니까 전국적인 추세와는 다를 거라고요. 11월 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두 번째 오피스텔을 보러 온 사람이 있는데 전세금을 2억 4천만 원으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기존 입자는 2억 8천에 들어왔으니 4천만 원이 낮아진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반년 사이에 전세금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 싶었죠. 저는 거절했습니다. 너무 낮다고 생각했거든요. 중개사는 요즘 시세가 그렇다고 했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다른 입자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12월이 됐고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새 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됐을까? 아내는 제 얼굴을 보면서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2022년 12월 말 두 번째 입자가 이사를 나갔습니다. 결국 새 입자를 구하지 못한 채로요. 빈집이 된 오피스텔을 보러 갔는데 텅 빈 방이 이상하게 넓어 보이더라고요. 창밖으로 강남역 불빛이 보였지만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중개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2억 4천이 최선이냐고요?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히려 지금이라도 그 가격에 계약하는 게 낫다고 했어요. 내년에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2023년 1월 초 새 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금 2억 4천만 원이었죠. 기존 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은 2억 8천이니까 4천만 원을 제 통장에서 추가로 빼야 했어요. 이번 건으로 총 6천만 원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첫 번째 오피스텔에 2천만 원, 두 번째에 4천만 원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억 1천만 원 중에서 6천만 원이 빠져나가니까 1억 5천만 원이 남았어요. 아직 여유는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 남은 돈도 다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2월에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올렸습니다. 2.75%였어요. 뉴스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설명했죠.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금리를 왜 이렇게 자꾸 올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민들 전세 시장을 망가뜨리는 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인가 싶었죠. 3월 세 번째 오피스텔 입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7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갱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세 번째까지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죠.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세금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미 6천만 원을 추가로 넣었다고요.
세 번째도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다고 했죠.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괜찮다고 말해서 믿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몰랐거든요. 중개사에게 다시 연락해서 새 입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4월 중개사와 만났습니다. 세 번째 오피스텔 이야기를 꺼냈더니 중개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요즘 전세 시장이 정말 안 좋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더 심하다고요. 사람들이 아파트만 찾고 오피스텔은 기피한다는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예상 시세가 얼마나 되냐고요? 중개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2억 원 정도면 다행일 거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존 입자는 2억 8천에 들어왔는데 2억이라니요? 8천만 원이나 떨어진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은 2억 8천만 원인데 새 입자에게서 받는 돈이 2억이면 8천만 원을 제가 내야 해요. 이미 6천만 원을 넣었으니까 총 1억 4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남은 돈 1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4천만 원이면 거의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5월 한국은행이 금리를 3%로 올렸습니다. 1년 반 사이에 2%가 오른 거예요. 뉴스에서는 긴축의 정점이 가까워졌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이미 시장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으니까요. 6월 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 번째 오피스텔을 보러 온 사람이 있는데 1억 9천만 원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2억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9천만 원을 제가 내야 한다는 뜻이었죠.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주면서 말했어요. 우리 그냥 파는 게 어떻겠냐고요? 더 이상 버티면 안 될 것 같다고요?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팔면 손해가 너무 컸어요. 매매가도 떨어졌거든요. 부동산의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3억 5천에 샀던 오피스텔이 지금은 3억 2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3천만 원 떨어진 겁니다. 세 채 합치면 9천만 원 손실이에요. 여기에 전세금 차액으로 이미 넣은 6천만 원까지 합치면 1억 5천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34년 동안 모은 돈이 1년 반 만에 이렇게 날아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유튜브도 봤고 부동산 카페에서도 공부했고 석 달 동안 발품도 팔았는데요. 세금 전문가였던 제가 왜 이런 실수를 한 걸까요? 7월 초 세 번째 입자가 이사를 나갔습니다. 또 빈집이 됐어요. 중개사는 1억 9천에 계약하자고 재촉했지만 저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9천만 원을 내는 순간 제 통장은 거의 바닥나는 거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서요. 62살 남자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제가 이런 선택을 한 걸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2023년 7월 중순 결국 세 번째 오피스텔도 1억 9천만 원의 새 입자를 받았습니다. 9천만 원을 통장에서 빼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잔고를 확인했더니 6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2억 1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1억 5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6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거나 울거나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아내는 그저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8월에 첫 번째 오피스텔 입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년 5월에 계약이 끝나는데 갱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사를 옮기게 돼서 사무실 근처로 이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면서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첫 번째까지 비게 되는구나 싶었죠. 9월 부동산의 시세를 또 알아봤습니다.
매매가가 3억 2천에서 3억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전세가는 더 심각했어요. 1억 7천 정도가 시세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입자는 2억 6천에 들어왔으니 9천만 원을 제가 내야 하는 겁니다. 남은 돈이 6천만 원인데 9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중개사에게 물었습니다. 월세로 전환하면 어떻겠냐고요? 중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월세 시장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공실이 많아서 월세를 받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10월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상담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담보대출은 어렵다고 했어요.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져서 담보 가치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신용대출도 나이가 많아서 한도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이에요.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큰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오피스텔 투자가 잘못돼서 돈이 필요하다고요. 큰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도 여유가 없다고 했어요. 아이들 학원비에 집 대출 이자까지 내려면 빠듯하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한번 물어본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1월 매매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중개사에게 연락해서 세 채를 모두 매물로 내놓았어요. 매매가는 호수당 3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3억 5천에 샀던 걸 3억에 파는 거였죠. 문제는 전세입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2억 6천, 두 번째는 2억 4천, 세 번째는 1억 9천에 들어와 있었어요. 매매가 3억에서 전세금을 빼면 남는 돈이 각각 1억 4천, 6천,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세 채 합쳐서 3억 1천만 원이에요. 제가 투입한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처음 세 채 살 때 2억 1천만 원, 전세금 차액으로 1억 5천만 원, 총 3억 6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매매로 돌려받는 돈이 3억 1천이니까 5천만 원 손실입니다. 여기에 남은 6천만 원을 합치면 1억 1천만 원이 남는 거였죠. 4억 2천만 원 퇴직금 중에서 1억 1천만 원만 남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3억 1천만 원이 증발하는 거예요. 저는 이 숫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2년 만에 3억이 넘는 돈이 사라진다니요. 12월 매물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중개사는 요즘 매수자가 없다고 했어요. 다들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관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가격을 낮춰야 하냐고 물었죠.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전혀 새롭지 않았습니다. 매매가를 2억 9천으로 낮췄어요. 호수당 6천만 원을 더 깎은 겁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었어요. 중개사는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했습니다. 2월 첫 번째 오피스텔 입자가 석 달 앞당겨 나가겠다고 연락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급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상 중도 해지 조항이 있었거든요. 2월 말에 입자가 나갔고 또 빈집이 됐어요. 중개사에게 전세 입자를 구해달라고 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이 지역 전세 시세가 1억 5천 정도인데 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은 2억 6천이라는 거예요. 1억 1천만 원 차이였죠. 제 통장에 6천만 원밖에 없는데 1억 1천을 어떻게 내냐고요? 3월 저는 은행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담보 부족 통지서였어요.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져서 담보 가치가 부족하니 차액을 입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세 보증금으로 산 거라 은행 대출이 없었어요. 입자의 전세금이 문제였던 겁니다.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는 설명해 줬어요. 깡통 전세 상황이라고요.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높아지면 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 상황이 딱 그랬어요. 첫 번째 오피스텔 매매가는 2억 9천인데
입자 보증금은 2억 6천이었으니까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요? 그럼 법원에서 강제로 매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서 그 말을 들었어요. 경매라니요? 제가 평생 세무서에서 일하면서 남의 재산 경매 서류를 처리했는데 이제는 제 재산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겁니까? 4월 첫 번째 입자의 변호사에게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였어요. 60일 내에 2억 6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거든요. 돈도 없고 대출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첫 번째 입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문이 날아왔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34년 동안 세무서에서 이런 서류를 수없이 봤지만 제 이름이 채무자로 적힌 걸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경매 진행 일정이 나왔습니다. 감정평가, 입찰 공고, 낙찰까지 대략 석 달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저는 그 석 달 동안 마지막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봤죠. 하지만 다들 어렵다고 했어요. 1억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컸던 겁니다. 6월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오피스텔 감정가가 2억 7천만 원이었어요. 제가 3억 5천에 샀던 게 2억 7천이 된 겁니다. 8천만 원이 떨어진 거죠. 입자 보증금 2억 6천을 빼면 1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집에 투입한 제 돈은 7천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전세금 차액으로 2천만 원을 더 넣었으니 총 9천만 원이었죠. 경매로 1천만 원만 받으면 8천만 원 손실입니다. 그냥 숫자가 아니라 34년 중에서 몇 년치 월급이 날아가는 거였어요. 7월 나머지 두 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입자가 내년 1월에 계약 만료인데 갱신하지 않겠다고 연락했어요. 세 번째 입자도 비슷한 시기에 계약이 끝난다고 했죠. 저는 더 이상 새 입자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전세 시장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중개사와 상의했습니다. 차라리 나머지 두 채도 경매로 넘기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매물로 내놓아봤자 안 팔리고 시간만 가면 더 손해라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첫 번째가 경매로 넘어간 마당에 나머지도 막을 방법이 없었죠. 8월 초 첫 번째 오피스텔 경매 입찰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지켜봤어요. 입찰자가 3명 나왔고 최고가는 2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감정가보다 500만 원 낮게 낙찰된 거예요. 낙찰가 2억 6,500에서 입자 보증금 2억 6천을 빼니까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경매 비용이 빠지니까 실제로 제 손에 들어온 돈은 300만 원이었어요. 제가 9천만 원을 넣었는데 3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8,700만 원 손실이었죠. 통장에 300만 원이 입금되는 걸 보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3억 5천만 원짜리 건물주가 되겠다고 시작했던 게 300만 원으로 끝난 거잖아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97%였어요. 9월 두 번째 오피스텔도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신청한 거예요. 입자가 나가기 전에 미리 경매를 진행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입자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나갈 준비를 하셨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세 채 모두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허탈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10억 5천만 원어치 건물주였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거잖아요. 10월 아내와 앉아서 남은 돈을 정리했습니다.
통장에 6,300만 원이 있었어요. 첫 번째 경매에서 받은 300만 원이 더해진 거였죠. 나머지 두 채도 경매가 끝나면 각각 몇백만 원씩 더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두 번째 오피스텔 감정가가 2억 6천 정도 나올 것 같았고 입자 보증금이 2억 4천이니까 2천만 원 정도 남을 거라고 봤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가 2억 5천, 입자 보증금 1억 9천이니까 6천만 원 정도요. 합치면 8천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제 손에 남는 돈은 1억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퇴직금 4억 2천만 원 중에서 2억 8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2년 만에 3분의 2가 증발한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수첩에 적으면서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게 정말 제 이야기인가 싶었죠. 11월 두 번째 오피스텔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예상대로 2억 5,500에 낙찰됐고 제 몫은 1,500만 원이었어요. 투입한 돈이 1억 1천만 원이었으니까 9,500만 원 손실이었죠. 12월 세 번째 오피스텔도 경매가 끝났습니다. 2억 4천에 낙찰됐고 제 몫은 4,500만 원이었어요. 투입한 돈은 1억 6천만 원이니까 1억 1,500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최종 정산을 했습니다. 세 채에 투입한 돈이 총 3억 6천만 원이었고 경매로 받은 돈은 총 6,300만 원이었어요. 3억 원이 날아간 겁니다. 여기에 처음 남겨뒀던 돈 2억 1천만 원 중에서 전세금 차액으로 쓴 1억 5천만 원을 빼면 6천만 원이 남았죠. 결국 제 손에 남은 돈은 1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4억 2천만 원이 1억 2천으로 줄어든 거예요. 정확히 2억 9,700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무 큰 숫자라서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날일 뿐이었어요. 아내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1억 2천만 원으로는 노후를 버티기 어려웠거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경기도 소도시로 이사 가자고요. 서울에 있으면 돈이 너무 빨리 나간다고 작은 빌라 전세라도 얻어서 살자고 했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2월 경기도 평택의 작은 빌라를 알아봤습니다. 전세금 1억 원이었어요.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2년 전 강남 오피스텔 계약서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지금은 그저 무겁기만 했어요. 3월 평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20평짜리 빌라였어요. 서울 아파트에서 살던 것보다 훨씬 작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2,3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돈으로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2025년 4월 평택 빌라에 정착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 이곳에 온 게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2,300만 원이었고 공무원 연금이 월 200만 원 나왔어요. 부부가 살기에는 빠듯했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문제는 미래였습니다. 2,300만 원은 언젠가 바닥날 테고 연금만으로는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저는 62이었지만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무원으로 34년 일했고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 거였죠. 5월 초 평택 시내를 걸어 다니면서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경비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죠. 어떤 곳에서는 60세까지만 받는다고 했고 어떤 곳에서는 경력이 없다고 했어요.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집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괴로웠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더 무거웠어요.
제가 투자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죄책감이 컸거든요. 6월 중순 드디어 편의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택역 근처 24시간 편의점이었어요. 야간 근무자를 구한다는 거였죠. 시간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시급은 10,000원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이니까 8만원, 한 달이면 240만원 정도였어요. 점주와 면접을 봤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제 이력서를 보시더니 세무서 주무관 출신이라는 걸 보고 놀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투자 실패로 돈을 잃었고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고요. 점주님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로 손해본 중년 분들이 편의점이나 배달 일을 많이 하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위로가 됐는지 더 비참해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7월 첫째 주 첫 출근을 했습니다. 밤 10시에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낮 근무자가 인수인계를 해주셨어요. 계산대 사용법, 재고 정리, 청소 방법 같은 걸 배웠습니다. 34년 동안 세금 서류만 다루던 제가 이제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첫날 밤은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어서 지루했고 새벽 4시쯤 되니까 졸음이 쏟아졌어요. 의자에 앉아서 눈을 붙일 수도 없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 서 있거나 뭔가 일을 해야 했어요. 청소를 하고 진열을 정리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아침 6시 교대 시간이 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마주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괜찮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62 나이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적응이 됐어요. 야간 근무 리듬에 익숙해지니까 견딜만 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어요. 240만 원이었죠. 통장에 입금된 걸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공무원 때는 300만 원 넘게 받았는데 이제는 240만 원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제가 쓸모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편의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보람이 있었어요. 어떤 손님은 제가 나이 드신 분인데 야간 근무하는 게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9월 큰아들이 평택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빌라를 보고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예전 집보다 훨씬 작았으니까요. 아들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돈을 빌려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아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제가 잘못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용돈을 주고 갔습니다. 50만 원이었어요. 저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들이 꼭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아내와 그 돈을 보면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받는 처지가 됐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10월 편의점 일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 얼굴도 외워지고 어떤 분이 무슨 담배를 피우시는지, 어떤 분이 새벽에 커피를 사 가시는지 알게 됐어요. 단골 손님 중에 택시기사님이 계셨는데 가끔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50대 후반에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하고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했다가 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11월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7월부터 일한 월급이 쌓여서 1,000만 원 정도 모였어요. 처음 남았던 2,300만 원에 더해져서 3,300만 원이 됐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다시 쌓이는 게 다행이었어요. 아내와 상의해서 일부를 적금에 넣기로 했습니다. 월 50만 원씩이요. 제 월급에서 50만 원을 떼고 나머지로 생활하기로 했죠. 빠듯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공무원 연금이 있었으니까요. 12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1년 전에는 강남 오피스텔 3채가 경매로 넘어가던 시기였어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받아들였어요. 제 잘못으로 이렇게 됐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걸요. 점주님이 연말 보너스로 20만 원을 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 돈으로 아내와 함께 평택 시내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싸지 않은 곳이었지만 오랜만에 외식이라 기분이 좋았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고생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더 고생이라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웃으면서 둘이 건강하면 됐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이 보였어요. 서울에서는 보지 못했던 별들이었죠. 저는 그 별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2025년 12월,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입니다. 평택 빌라에서 산지 1년 반이 지났고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한 지 1년하고도 5개월이 됐어요. 63이 된 저는 여전히 매일 밤 10시에 출근해서 아침 6시에 퇴근합니다. 통장에는 5천만 원 정도 모였어요.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모은 돈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2025년 초에 2,300만 원밖에 없었던 것에 비하면 나아진 거죠. 공무원 연금과 편의점 월급을 합치면 월 440만 원 정도 됩니다. 부부 둘이 살기에 여유롭지는 않지만 굶지는 않아요.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허리 통증은 여전하지만 참을 만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야간 근무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요. 가끔 2021년 7월을 떠올립니다. 강남 오피스텔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날이요.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10억 5천만 원어치 건물주가 됐다는 게 자랑스러웠고 앞으로 펼쳐질 노후가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2년도 채 가지 못했죠.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많은 밤을 생각했습니다. 유튜브를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요? 부동산 카페 사람들 말을 들은 게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투자를 시작한 것 자체가 실수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실수는 제가 시장을 읽을 수 없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34년 동안 세무서에서 부동산 세금 업무를 했어요. 취득세율, 재산세 계산, 종부세 기준 같은 건 꿰뚫고 있었죠. 그래서 착각했습니다. 세금을 알면 투자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세금과 투자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어요. 세금은 정해진 법과 규칙을 따르는 겁니다. 계산하고 적용하면 돼요. 하지만 투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전세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유튜브에서 본 성공 사례만 믿었고 부동산 카페에서 본 후기만 신뢰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보고도 무시했죠.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공무원 경력이 있고 세금 전문가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금리 인상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2021년에는 금리가 1%도 안 됐습니다. 그게 1년 반 만에 3.5%까지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투자하는 사람은 그런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던 겁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갭 투자의 위험성도 몰랐습니다. 전세가가 오르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남은 수요가 탄탄하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전세 시장은 금리와 직결돼 있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했고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폭락한 겁니다. 역전세라는 단어도 그때 처음 제대로 알았어요. 전세금이 떨어져서 집주인이 차액을 내야 하는 상황이요. 저는 그게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뉴스에서 보는 먼 나라 얘기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 당사자가 됐죠. 돌이켜보면 경고 신호는 있었어요. 2022년 초부터 전세 시장이 이상하다는 뉴스가 나왔고 금리도 계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믿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죠. 결과적으로 4억 2천만 원 중에서 2억 9천7백만 원을 잃었습니다. 1년에 1억 5천만 원씩 날아간 거예요. 공무원 월급으로 치면 50개월치가 넘는 금액입니다. 34년 중에서 4년 반치 월급이 사라진 거죠.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퇴직금 4억 2천만 원을 그냥 예금에 넣어뒀더라면요. 금리 3%만 받아도 연 1,260만 원, 월 15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왔을 겁니다. 공무원 연금과 합치면 월 350만 원이었을 거예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서울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아내와 여행도 가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하게 줄 수 있었겠죠.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운이 좋은 편입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공무원 연금이 나오고 아내가 곁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전세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빚까지 졌다고 합니다. 저는 빚은 없어요. 손실이 컸지만 그래도 5천만 원은 남았고 매달 월급을 모으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만나는 손님들을 보면서 배웁니다. 새벽 4시에 컵라면을 사러 오시는 택시기사님, 5시에 출근하시는 청소 노동자분들, 야간 경비를 마치고 들르시는 아저씨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세요.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어요.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새벽 배달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서 힘을 얻어요. 아내는 요즘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돕는 일이에요. 월급은 없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내는 게 고맙습니다. 제 잘못으로 이렇게 됐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함께 버텨주니까요. 큰아들은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요. 손주들 이야기도 해주고 자기네 집 가까운데 작은 집을 알아봐 주겠다고도 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해요. 지금도 충분하다고요.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요? 일단 70까지는 일하려고 해요. 7년 남았습니다. 그동안 1억 정도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공무원 연금과 합쳐서 노후를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여유롭지는 않겠지만 굶지는 않겠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계속할 겁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가 힘들지만 나쁘지만은 않아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것 같거든요.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투자를 조심하세요. 특히 퇴직금 같은 목돈은 더더욱요. 유튜브나 부동산 카페에서 보는 성공 사례는 극소수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지만 그들은 말하지 않아요. 저처럼 부끄러워서요. 갭 투자는 정말 위험합니다. 전세가가 오를 때는 괜찮지만 떨어지는 순간 지옥이에요. 레버리지를 쓴다는 건 위험을 몇 배로 키우는 겁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이 몇 배가 되지만 나쁠 때는 손실도 몇 배가 됩니다. 전문가라고 자신하지 마세요. 저는 34년 동안 세무서에서 일했지만 시장은 읽지 못했어요. 세금 전문가와 투자 전문가는 다릅니다. 본인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해요. 금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금리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전세 시장도, 매매 시장도, 월세 시장도요. 금리가 낮을 때 좋았던 투자가 금리가 오르면 악몽이 될 수 있어요. 욕심을 버리세요. 저는 공무원 연금이 있었고 퇴직금도 있었어요. 그냥 조용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걸 원했고 건물주가 되고 싶었어요. 그 욕심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꿈을 꿔요.
강남 오피스텔에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쫓기는 꿈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옆에 아내가 자고 있고 평택 빌라 천장이 보입니다. 그때 안도해요. 꿈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매일 밤 편의점에 출근하면서 저는 그 시간을 살아갑니다. 삼각김밥을 정리하고 컵라면을 진열하고 바닥을 닦으면서요. 그게 제 현실이고 제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후회합니다. 매일매일 후회해요. 하지만 그 후회가 저를 무너뜨리게 두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후회를 힘으로 바꾸려고 해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전략하고 더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내와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오늘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 동네에서 본 것들, 손주들 이야기요. 평범한 대화지만 소중합니다. 강남 오피스텔 새 채보다 이 순간이 더 값진 것 같아요. 창밖으로 평택의 밤이 보입니다. 서울만큼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별이 많이 보이고 공기도 맑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이 제 집이라고 생각해요. 63세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늦게 배운 교훈이지만 소중합니다. 앞으로 7년 저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편의점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아내와 함께 소박하게 살고 조금씩 돈을 모을 거예요. 거창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게 목표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퇴직을 앞두고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유튜브나 부동산 카페에서 성공 사례를 보며 혹하시는 분들까요? 제 실패가 당신의 교훈이 된다면 제 손실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저는 강현우입니다. 63, 전직 세무공무원, 현직 편의점 야간 근무자요. 강남 오피스텔 갭 투자로 3억 원을 잃었지만 여전히 일어서서 걷고 있습니다.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당신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